2주차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이 오늘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5배치는 다음과 같이 해놨습니다. 왼쪽에 자잘구로 프로사랑 알리비는 이제 한 팀으로 될 거고, 빅파이 프로, 롤링, 다시구로 프로 이렇게 있고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자석 이해해 주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성과 공유회 때 발표할 순서를 뽑아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발표 순서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이제 교육이고요. 오늘 구로구청에 이보라 주무관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연사님 한국대대 교육교수님이시자 비례학회 연구이사님이신 윤기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G캠퍼스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11월 첫째 주이고 2시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80분간 강연을 듣습니다. 도시의 미래도시 구로에 대한 얘기인 건데, 어떻게 미래도시 구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분 쉬는 시간 갖고 5시까지 또 80분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그 시간에 전체 캔버스를 작성할 겁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고, 좀 이따 PPT 배포드린 주인분을 보시면 한 47, 8페이지 쪽에 작성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이디어 세부 주제는 지난번 멘토링 이후로 팀별로 아이디어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4개 주제 중에서 가장 주제가 좀 제안자가 적은 주제가 1주제였습니다. 1주제에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 주제 4에 많이 모여져 있긴 해서, 구로구에서는 첨단도시 지배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4차 산업혁명을 좀 선도하는 구로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표창 시상 내역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총 5개 작품이 선정이 되는데, 그 작품은 상금이 함께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5개 쪽은 상금 없이 아이디어상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신 10개 팀에게는 구로구청장 명의의 상이 전부 모두에게 나간다는 점이고, 상금이 있는 것만 5개 점입니다. 1등 1점 10만원, 2점, 최우상 2점, 상금 50만원, 우수상 5점,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석자분들께서 성과 공유에 발표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교육 및 멘토링이 4회 이상 현장 출석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의 내용을 잘 거쳐지신 다음에 그 발표하실 때 그 심사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기준에 맞추도록 저희가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건데,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회까지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는 2회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참가자들 분들 중에서 팀원 전원이 만약에 6회 이상 다 참석을 했다, 그러면 모두에게 이제 만원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한 팀에 4명이다 그러면 4만원어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회 이상 참석했다 한 팀에는 5천원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상, 그러니까 꼭 참석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키 브레이크도 뒤에 있으니까 쉬는 시간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저희 전체 교육과정 설계의 취지는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디자인 싱킹 방법론은 최초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확산했다가, 그리고 다시 또 줄여봤다가 넓히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즈니스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접근법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즈니스적 논리적 분석도 하고 창의적 사고도 하는, 이 사고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종합적 사고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 방법론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인데, 1, 2주차에 거쳐서 오늘 할 일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안하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를 했고, 오늘은 강연자분의 강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디어를 현재의 기준이 아닌 30년 미래까지 내다보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고려해서 우리의 제안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듣게 되면
우리의 최초에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도 조금 고려사항을 증가시켜서 좀 확장시켰다가 2교시에 캔버스 작성할 때에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 작성한다고 이 기준대로 나머지 4주차가 쭉 가냐? 그렇지는 않고 오늘 최초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작성된 걸 여러 번 다시 재수정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PPT 양식도 저희가 좀 디자인 잘 돼 있는 것들 템플릿을 배포해 드리면 먼저 작성을 시작하고 싶은 팀은 작성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3주차, 4주차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혀줄 강의자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윤기영 뉴노멀 저자의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경입니다. 그룹고에 우리가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영등포에서 나타났어요. 고등학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공고라고 나와요. 이 공고 그때 당시에는 이 구로가 공장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고 영등포에는 아직도 있지만 공구상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기름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저희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발음하다가 보면 이게 마스크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이니까 고향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 구로가 이쪽 지역이 한때는 한국 제조의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IT의 중심지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 산업 변화와 발맞춰서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전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중심되니까 그런 중심지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그 도시의 미래 미래도시 구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미래도시를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구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메트로폴리탄의 한 작은 파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화를 좀 고민하고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짧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타당한지 이런 것도 좀 더 만들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앞으로 어쨌든 디지털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그룹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다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IT라고 했다면 그걸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가면 좋지 않을까. 요즘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융합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가다라 민족이나 카카오나 스마트폰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게 하드웨어가 오프라인이 없는 거에서 하드웨어와 오프라인하고 같이 융합된 디지털 플랫폼, 이걸 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N개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융합 플랫폼이 재밌는 게 감마 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 감마가 다 융합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융합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역량과 IT 역량이 융합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로가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책 캔버스나 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체화시키면 되겠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무리하는 거고요. 김혜경 중계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하나하나씩 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이렇게 낼 텐데,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끝날 때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는 방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30분 정도 강의하고 30-40분만 강의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나머지를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1시간 동안 남이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 있으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강의를 주로 할까요? 짧게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감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체 강의를 다 지금 있으니까 30분 안에 끝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판단하게 이런 거 궁금해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도시의 미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약간 혼란스럽죠. 디지털 전환이 참 뭔지 모르겠죠.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 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거 디자인은 실제 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정책 수립 방안에서 디지털 정책 캔버스, 그 다음에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미래를 향해서 존재하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렇더라고 하면 미래의 특징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 모르잖아요. 당장 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 고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서울에는 부동산이 막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니에요. 좁은 땅은 아닌데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70% 이상의 산악지대 보니까 가용 면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이게 좀 매핑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중이 수도권, 경기권으로 모여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50% 이상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이해에 종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같은 지방 소멸이 상당히 위험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 어려운 상태예요. 어떻든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언제적 그림인지 현재 우리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잖아요. 이게 언제적 그림인 것 같아요? 1930년대 이탈리아의 퓨처리즘이라고 미래 사전라고 하지만 스카이 스크래퍼, 터널 이런 그림인데 지금 우리는 1930년 100년 전의 도시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다. 진짜 맞아요. 지금 SF나 이런 것들 보면 현재 이런 것들로 취합을 하고 있죠. 우리의 도시의 미래가 반드시 이럴까요? 이런 고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관련된 것들이 되려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2018년도 보면 자율주행이나 효율적 배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지난 여름 때 너무 춥잖아요. 배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돼요. 강동 단계 지속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류사한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전환의 요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왜 그런지는 좀 뒤에 설명할게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한국 사회가 안타깝게도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꽤 많아요. 에너지 많이 써야만 한국 사회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산업구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탄소 국경세. 유럽이 탄소 국경세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탄소 절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탄소를 막 써가지고 에너지 막 써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탄소 국경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또 뭐가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도 있죠. 어떤 생각? 왜냐면 미국도 지네들이 꽤 많이 쓰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 에너지 효율화 그린 쪽으로 갈 수 있는 역량과 자본 투자가 가능한 거고 중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 명분과 실을 다 찾아야 돼요.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 도시 서울이 그런가요? 서울은 지나치게 에너지 집약적 도시. 에너지 집약적 도시예요. 자꾸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뜨리니까 정면 대표께서 이게 발이 잡아요. 고속 인터넷만 안정적 주택 가격 이런 거 스마트 시대 전환과 지역의 우선순위 이런 게 있어요. 저 보면 이 구로 정도면 스마트 도시가 될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하나 대표의 고층빌딩 같은 1930년도다. 우리의 미래인가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좀 다른 미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해요.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할 거냐, 기후변화에 수동적 대응할 거냐. 네? 최소한만 할 거냐. 기존 도시를 절반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안 도시로 갈 거냐. 이것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 도시를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격 근무 교육, 진료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 무인자동차를 한다라고 굳이 우리는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원주에 가든지 강릉에 가든지 그것도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일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온실가스 제로 도시가 되겠죠. 그쪽으로 지향할 거예요. 도시 수동적 그 수동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지식인 중심의 스마트 도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냥 기존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도시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동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식인 중심 스마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기존 도시 고도화된다라고 하면 고층 빌딩 도시 올리고 그다음에 적극적 대응한다면 위성 도시 확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 이제 그 공동화된 거 이거는 우리가 재생 도시화된 거 그다음에 기존 도시 고도화된 그 1930년도에 큰 이미지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서 개토지역에서 이런 무슨 벽들 지금 막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대로까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근데 이거 사실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혼합된 형태가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좀 따져봤어요. 이게 지금 당장 얘기하면 좀 먼 미래까지 얘기를 못했죠. 지사의 전환,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 준비 소속한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는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메타버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좀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메타가 얘기하는 건 실감 기술 기반이지. 버추얼 리얼리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한 메타버스예요. 근데 제페토 이건 메타버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충분히 된다라고 한다면 원격 실제 기술. 그래서 내가 우리 영화 킹스맨에서 보면 안경만 쓰고 딴 사람들이 원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회가 굳이 내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3D 프린팅 건축. 3D 프린팅 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전통적인 건축에 비해서 비용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두바이 같은 데서 3D 프린팅으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고층으로 쌓잖아요. 3D 프린팅 하우지는 3, 4층밖에 못해요. 근데 고층으로 하게 되면 이 골격 자체는 프레임으로 하고 그 안에서 3D 프린팅 하는 것도 대안될 수 있는 것까지 아직 연구는 하고 있으나 상용은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 수평적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나 이런 것들 넷제로 도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3D 프린팅
건축은 꽤 의미 있겠죠. 고층으로 안 갈 거예요. 고층은 무조건 에너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 자체에서 에너지 생산도 못하잖아요. 이 엄격 근교지나 기후변화가서 이런 것들이 도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의 습관성 이런 것들을 용인을 찾았는데 글로벌 결성을 봤을 때는 지식사회, 1인 가구주, 그 다음에 원격 근교지, 그 다음에 세계 자체로 스마트 시티 사업과 약간 반측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구로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 한 건 메가 트렌드잖아요. 약간 좀 이런 것, 한반도 글로벌 에너지 인터커넥션 이런 부분은 좀 먼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에너지 그리드망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하라 사막이나 이쪽에다 대규모 태양광 팜을 만들고 그것이 고압으로 진고압으로 된 다음에 한국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드망을 하고 중간에 핵융합 발전소가 있어요. 이게 누가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쪽에서 이게 글로벌 그리드망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연관되려면 지금 당장 미중 무역 갈등, 헤게모니 싸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한참 넘겨요. 그래도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게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관련성만 있는 걸 했는데 우리도 이런 거 관련성이 있을 때 같이 접근할 수 있겠지. 이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잘못되는데 디지털 전환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스맥은 SNS, 모바일,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SNS 빼고 ICD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이 됐죠. 그 다음에 EIC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 다음에는 정부 2020년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도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건 진행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당당자리 결정을 할 텐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에서 우리가 이걸로 설명을 하면 상당히 임팩트 있게 될 수 있어요. 요즘 하나는 범용 기술이에요. 범용 기술이 한 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2개씩 등장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철도, 철선, 철줄기, 증기관대 이쪽에 나오는 건 내연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등장 추이잖아요.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요. 20년 단위로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건데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수백 년에 하나씩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수천 년에 한 번씩 등장했죠. 그러다가 언제 등장 추이가 바뀌냐면 산업혁명 때부터 바뀌어요. 수십 년에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수백 년에 하나 등장시켰던 게 수십 년에 하나씩 등장. 그래서 기술 기축 시대라고 불러요. 데니엘 벨 교수 있지 않습니까? 후기 산업사에 쓰신 분이 이걸 기술 기축 시대라고 선언을 해요. 기축 시대라고 하는 거는 노자, 공장, 부처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 사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걸 기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술 기축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 그때가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나요. 사회 구조, 종교, 가정, 국가, 정치, 경제 시스템이 싹 바뀌었죠. 1차 산업혁명 바뀌어서 2차 산업혁명 때 또 바뀌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도시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전기로 인해서 공장이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서 도시에 모여서 위생이라든가 삶의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종교와 가족 구조, 국가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3차 산업혁명은 이때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제럼 리프킨 같은 사람은 2011년도에 썼던 책이 제3차 산업혁명. 같은 해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럼 리프킨의 제3차 산업혁명은 큰 목소리를 얻지 못했고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도에 그 WFP 플라 시박 회장이 이거 주장을 하면서 가까이 걷게 됐던 부분이 있죠. 어떻든 제3차 산업혁명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이 갑자기 특이점인 거죠. 이때 범용 기술이 인공지능, 나노, 생명과학 기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군을 한 건데 이게 다른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는 되거든요. 이거는 기술 후보군이라고 보고 있는데 못다 보고 보시면 기회나 이거 나중에 볼 텐데 이것들 보면 3D 프린팅, IoT, 스마트 로봇 이런 것들 해당돼요. 메타버스 여기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인류사가 달라졌고 2차 산업혁명 때 인류사가 달라졌어요. 3차 산업혁명, 컴퓨터도 인간이 처리하는 데이터, 날리지, 인포메이션이 큰 변화에 줬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줬었죠. 이걸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산업혁명이 아니라 우리 제3의 혁명으로 단순하게 제조업의 생산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변화가 이걸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혹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 전환이 올 거다 틀림없이. 그럼 우리가 뭘 기획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제가 한번 여러 학자들, 여러 조직들에서 이게 디지털 전환이요라고 한 걸 갖다가 한번 추상화시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용자 경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책 모델, 혹은 제품, 혹은 도메인, 혹은 전략, 그다음에 조직,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라이즌 1, 2, 3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간단히 단기 미래, 중기 미래, 장기 미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눈에 딱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는 주로 이쪽 사용자 경험하고 프로세스는 주로 IT가 IT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부터는 비즈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구조 문화는 경영학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학적 이쪽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좀 일례를 들어볼게요. 4차 산업혁명도 디지털 전환의 한 유형이에요. 4차 산업혁명도. 4차 산업혁명일 때 공장 자동화가 스피드 팩토리에 의해서 스피드 팩토리는 프로세스 쪽이에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전략이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면서 독일에서 야, 그럼 국가 조용의 문제가 있잖아. 이게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4.0, 노동 4.0이라고 하는 목서, 백서 썼고요. 복지국가 4.0. 다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보셔야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변화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것도 좀 여러분 좀 관심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좀 논의하는 건 비즈니스, 정책 전환 정도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이상까지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까 얘기한 ICBM이라든가 혹은 좀 더 나가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제가 이런 디지털 범용 기술을 얘기해서 활용을 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구로의 미래가 지식사회 이런 거 연계되는 부분인데 더더구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식 이게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듬어서 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뽑은 게 뭐냐면 디지털 전환 5대 메가트렌드 장생사회가 될 거예요. 의료기술의 발달, 디지털 의료,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또 퀀텀 컴퓨팅에서 의약품 이 생산 효율성 증대 같은 것들은 인간의 수명들을 극단적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치매 치료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합리적이죠. 중간에 뭐 기후변화나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 120세, 14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 패턴의 변화, 삶의 목표, 삶의 구조, 가치관, 정치 구조, 일자리, 교육 다 바뀌어져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장생사회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는 걸 우리가 인지노동자다 말이에요. 그 전에 로봇에 의한 것들은 거의 깡통 로봇이거든요. 정해진 것만요. 우리 이제 그 자동차 그 조립 공장에 오는 자동차 로봇 이름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쳐요. 근데 스마트 로봇은 어때요? 상대방 다 인지를 하고 움직이죠. 인지노동의 자동화. 인지노동의 자동화에 인지노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운전. 택시 운전 이런 것들이 운전이 인지노동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제 가는 콜센터 직원 다 인지노동이에요. 엑스레이 판별하는 거 인지노동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동차가 다 완전히 자동화된다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수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완전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100만 개는 아니라는 상당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10,000개 내지 20,000개밖에 안 됩니다. 인지노동 자동화가 삶의 우리 전체 구조에 바꾸고 융합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된 플랫폼으로 갈 거다.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이 남아있을 거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경험에 대입한 거.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트 트루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죠. 우리는 지금 SNS라든가 지식 자체가 개인화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목소리가 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마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진실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성주의의 경우에는 지식만 충분하다면 지식이 널리 퍼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편향이 없고 좀 더 올바른 사회로 갈 거라고 봤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다수가 포스트트루스의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 포스트트루스에는 우리가 모바일 그 스마트폰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근데 만약에 이런 메타버스 실감 기술들이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포스트트루스에서 넘어서 포스트 익스피리언스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형성을 해요.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서 자꾸 그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될 거다. 지식반감기 단축. 현재 지식반감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 반이 더 좋은 지식으로 혹은 잘못됐다고 입증되는 그 기간이에요. 보통 공학 지식과 관련돼서 20세기 초에는 40년이었어요. 지금은 20세기 말에 10년 언더로 떨어졌고 대학에서 배운 거는 지식반감기가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식 생산성은 계속 증진되겠죠? 우리가 지식에 대한 애터튜드와 학습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고 키스디에서 얘기했던 메가트렌드고 아까 이제 융합 플랫폼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그 디지털 범용 기술인데 디지털 렐라보스가 하나 있어요. 디지털 관련성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새로 등장한 기술이 피지컬 컴퓨팅. 그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사이버와 디지털이 손톱만한 컴퓨터 칩에서 물리세상으로 뛰쳐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거든요.
디지털에도 우리가 도면만 잘 작성을 한다면 그거를 물리세계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물통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안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범용 기술이 인류사의 큰 변화를 계속 가져왔었잖아요. 그럼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 기술 결정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은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아요. 그 방향성, 이게 인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류한테 해악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약이 한편으로는 인류한테 상당히 큰 이득도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1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의 젊은이를 죽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억 명을 죽게 했죠. 지금도 우리는 그 무기나 이런 것들에 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인간이 진보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거기에 방향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비판적 사고와 우리의 인류인 거죠. 그런 측면이다. 그런 측면 어쨌든 기술 결정론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죠?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냥 물리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융합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단순히 디지털 기업에서 지금 홀로렌즈 이런 걸 하고 있죠. 페이스북도 메타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구글도 지금 스마트 안경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하죠. 그래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 로봇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 대표적인 테슬라는 더 대단해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 또 테슬라의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물리 컴퓨팅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 IT 쪽만 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특이해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 특이성이 의미가 있다. 우리도 융합 플랫폼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구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 플랫폼을 하기 위한 역사적 전통과 현재 이쪽 네트워크를 아울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과 IT를 융합해서 융합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꿈꿔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 디지털 역량, 디지털 중요 시스템에서 역량들 종류가 많았어요. 디지털 노력,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정성, 디지털 분석, 디지털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문해력. 보통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보를 잘 검색하는 역량. 디지털 역량은 좀 더 커요. 그걸 포함해서 데이터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역량 이런 건 다 디지털 주청성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한 기반이 그런 디지털 범용 기술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잘 이해를 합니다. 개념, 쓸모, 쓰임새, 유스케이스, 그 다음에 한계 이런 걸 잘 이해해서 아까 얘기했던 비즈 모델이나 정책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디지털 유창성이에요. 디지털 기밀성은 자꾸 변화하니까 잘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기술은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유창성은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죠. 우리가 적어도 정책 담당자,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담당자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개발하고 그런 것도 다른 얘기죠. 우리 개발하는 사람들과 정책 담당자가 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그 역량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시되고 있어서 유럽에서 디지털 컴퓨터시스 2.0을 얘기를 하면서 소통 협력 역량, 디지털 콘텐츠 만드는 우와, 정보 보호 관련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정보,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가지고 조회하고 가공하고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유창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으면 우리가 5개 역량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시민이 가져가야 될 거, 전략가 및 정책가가 가져가야 될 거, IT 개발자가 가져가야 될 거, 나는
그 모든 시민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와 여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이 우리 21세기 전반기의 가장 큰 변화의 힘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유창성은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온 건데 그 국민은행 사례 2020년에 이때 일반 회원이에요. 일반 회원. IT 개발자라는 게 이사를 모을 때 AI 역량 경쟁, KB 국민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스모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1차 그도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뽑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탈취냐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1차 합격한 사람들만 하는 걸 바뀌긴 했는데 일반 회원한테도 이걸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유창성, 개념, 가능성, 한계, 얘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전략과 정책상에서. 모르면서 인공지능 뭐든지 다 돼요.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웬만하면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뭐든지 다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쓸 거예요. 이거 지금 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확보하지? 지금 현재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한다면, 야, 내가 인공지능 갖고 있잖아. 이게 얘 사람이잖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면 좋겠어. 개발자가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정책 캠퍼스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래야 모니터 선생님이시고, 그래야 모니터 선생님은 오늘 에스카고 분석을 하시고 이머징 이슈나 이머징 이슈, 위크시드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모든 에스카고 모든 트렌드는 생로병사예요. 근데 이분이 분석을 한 거 보면 황법 개정 가장 밑에 있고 밑에는 뭐 이슈, 사건, 일흑시 이런 게 사법법 판단 중에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다 끝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비즈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야 모니터 교수님이 분석이고요. 그래서 정책 캠퍼스는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걸 잘 만들어내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한 게 최소한의 그 정책 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성해서 팀버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만 다 채우면 좀 일단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이라도 프로토타입. 우리가 처음부터 다 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렵잖아요. 프로토타입이 앉아가 종이로 막 쓰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한식으로서 최소한으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의사소통도 그렇고 이것이 타당성이나 상세하게 한번 요구한 다음에 괜찮게 그 다음에 또 한번 진행해요. 그래서 보면 그 폴리시 캠퍼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관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오면 이 폴리시 캠퍼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도 상당히 관심도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비스 모델 캠퍼스, 그 다음에 6개월서 폴리시 모델 캠퍼스 나왔고 린 스타트업 여기서 지금 약간 화면 올릴 수 있을까요? 화면? 리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리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이든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보고 시장 반응을 보고 변경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할 때 해당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디자인 थि킹이 있었어요. 디자인 थि킹이 만들고 시장 반응 보고 만들고 시장 반응 보고 계속 순환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이것이 린스타트업하고 비스모델 캠퍼스가 만나서 린 캠퍼스가 됩니다. 그걸 받아서 린 폴리시 캠퍼스가 됐어요. 디자인 폴리시 랩이라고 하는 정책 실험실을 이것도 폴리시 캠퍼스. 이런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면서
디지털 폴리시 모델 캠퍼스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폴리시 캠퍼스를 한 분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쭉 흘러가고 오스트라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오스트라리아. 그다음에 이거 오스트라리아에서 유명한 거고요. 이건 그 송목소리라고 하는 지금은 소리가 만든 거예요. 요소들을 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성과 추진 방식 성과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림폴리시 캠퍼스. 림폴리시 캠퍼스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생기기. 근데 림폴리시 캠퍼스는 가장 시작이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냥 그 디스모델 캠퍼스 이거는 지금 림폴리시 캠퍼스나 이런 것들, 림 캠퍼스나 림폴리시 캠퍼스 구조가 동일해요. 그 디스모델 캠퍼스는 그냥 있는 상태를 그리는 건데 문제부터 시작해요. 거기에서 쉽게 상당히 좋죠. 림 캠퍼스, 이거는 유나이티드 쪽의 정식 캠퍼스, 이거는 그 WF의 디지털 정식 캠퍼스, 폴리시 캠퍼스. 디지털 폴리시 캠퍼스, 이게 데이터 폴리시 모델 캠퍼스. 제가 이런 거 다 모아서 유사, 동일한 거 심전도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책 가정형. 근데 여러분의 패스트, 대형, 가장 먼저 이슈와 기여했어야 되겠지. 일단 좀 뭔가 정책을 만들, 요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요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봤을 때 얘네 문제야. 문제. 여기다 쓰고 그런 거 관련된 정책 소비자, 그다음 정책 수혜자, 이해관계자, 협력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어떤 기술적 대안을? 그럼 이걸 하기 위한 것도 어떤 과정과 전제가 있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일단은 비용 구조는 이로 인한 정책, 재정 수익, 사회적 편익을 이거 더 하려면 의사결정권 국회에 있어? 아니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냥 한눈에 보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트 보면 여기 정책 공급자 사이트, 정책 수요자 사이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성, 수성, 대충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헷갈려요. 그래서 고민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건 이제 오스트라리아가 워낙 유명해서 일단 거고 그다음 WF는 이렇게 들어가면 순서대 작성 순서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정책 수요자 사이트, 공급자 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구조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블로그 만든 건지에 대한 사이트.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거 갖고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사실은 몇 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이게 괜찮아. 막 붙여야 돼서 그러면 하나 또 상세화시켜야 돼. 상세화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폴리시랩 같은 데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죠. 폴리시랩 같은 데서. 그래서 정책을 펴기 전에 실험실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걸 해보고 그래도 타당성 그때 그래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정책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산을 따고 그것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책 의사결정권자와 이야기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정책은 모든 비즈니스 전략은 미래를 갑니다. 미래에 대한 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했는데 이 문제가 봤을 때 당장의 문제예요. 근데 내년, 내후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항상 공이 있어요. 정책은 유효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다. 이거는 과학기술, 기하기술 발전된 데이터의 증가. 근데 과거에는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불확실성이 크게 불확실성이 좀 작아요. 그만큼에다가 이게 커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동일하게 상당히 빨리 변화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이전에 런던 1100년대 런던 거리의 모습이나 지금 이 2차 산업혁명 전에 1700년대 말까지의 그 거리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조선은 어땠을까요? 거의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조선초 조선의 개국 당시에 4대문의 거리의 모습이나 그다음에 1800년대 중반까지 거리의 모습에 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한번 정해지면 다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확실성 자체가 증대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월드와이드한 전염병 추이예요.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것은 2개 지역, 3개 국가 이상에서 전염병이 돌 때. 근데 이게 WHO의 팬데믹의 조건이 2개 지역, 3개 국가 이상.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호남 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륙간 지역, 동남아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역이라고 불러요. 보면 팬데믹 그런 월드와이드한 전염병이 무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전염병 우리 팬데믹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후변화, 세계화, 도시화, 식량 부족 이런 것들. 이게 메가트렌드. 앞으로 이거 계속 올라갈 거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카라고 불러요. 상황이 계속 휘발된다. 고정되지 않다. 불확실하다. 복잡하다. 모호하다. 그 가속화다. 비카 현상 자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비카라는 워드 자체는 용어는 1980년대에 나왔는데 쓰임새를 보면 21세기에 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 때 비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미래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제 퓨처 스코어, 미래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이 미래가 갈수록 커지죠. 커지는데 우리가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미래를 확률적으로 프로보 퓨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어적으로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미래인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물리 법칙, 인간의 심리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플로저를 쓰죠. 보통 여기서 우리가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파서브는 가능은 해.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 그 백두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거 가능은 한데 조금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을까? 파서브죠. 포텐셜 우리가 인지 못하는 그러나 일어나는 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는 미래인 거죠. 여기 이거 나머지 다 객관적이었는데 우리가 가치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미래학에서 봤을 때는 통계적 미래, 프로퓨처 있지 않습니까? 지속 미래 이런 것들이 달성되는 게 예외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인구 추측이라든가 뭐 모든 걸 다 통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적어도 프로퓨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파서에서 좀 탐색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래 얘기 좀 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선 S컵을 계속하고 있죠. 생로병사예요. 국가도 생로병사. 우리도 생로병사잖아요. 트렌드도 생로병사예요. 국가도 생로병사하고 원리와 원칙도 생로병사예요. 뉴턴 물리학도 어떻게 태어나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에서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생로병사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절대 분별은 그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태국과 동일하죠. 서양의 생각과 동양의 생각의 차이가 없다.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들을 어떻게 보려고 할 때 스기 호라이즌, 변화의 흐름을 스기 호라이즌이라고 부르죠. 아까 호라이즌은 이 하나, 둘, 여기서는
하나 더해서 3 호라이즌. 호라이즌 1은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단기 인지. 트렌드가 있는지. 이걸 보시면 호라이즌 1, 2, 3. 현재 있는 미래를 트렌드가 이쪽으로 있으면 적응, 대응밖에 안 하죠. 우리가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 호라이즌 2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될 만한 걸 한다면 이 트렌드에서 우리가 혁신할 수가 있어요. 미리. 그 샤오미의 레이징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돼지도 태풍의 길목에서는 날 수 있다. 태풍의 길목에서는 돼요. 호라이즌 3는 좀 먼 미래에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어떤 변화의 씨앗을 심을 건가를 보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었죠. 변화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좀 많은 비웃음 받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변화의 씨앗을 심으면 대부분이 말라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있는 거죠. 이건 다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 세 가지를 호라이즌 1, 호라이즌 2, 호라이즌 3를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눈에 담고 전략과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아까 이거는 호라이즌 1은 기존 핵심 비즈를 어떻게 유지할 거야, 개선할 거야. 있는 기술 가지고 어떻게 흡수할 거야. 지금 오면 완전 새로운 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야. 요게 성장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맥킨지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펌이 투자를 7대 2대 1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2019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쪽에서 이 원칙이 이제 깨졌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더 뒤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눈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의 이용을 봐야 돼요. 정해져 있는 심통만 정부 공포를 몇 갈래를 더 있는 거 많잖아요. 불확실성. 이런 걸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정책과 전략에 반영시키는 거죠. 우리가 정책은 전략은 미래학하고 상당히 연계시켜서 보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폴리시컬 모습을 만든다고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 더 지났죠. 40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들 이제 질의응답을 좀 자유롭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막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저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더 궁금합니다. 질문할 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 마이크. 질문해 주시죠. 궁금하신 점. 잠시 전공이 멘토로 참석했는데 예. 질문이 하나 생겨서 예.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캠퍼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캠퍼스를 만들거나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 팀 멤버 구성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그 거대 기업의 이사회도 기술적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있고 기술과 관련된 이사와 기술과 관련된 이사의 비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봤을 때 국제 캠퍼스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됐을 때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면 좀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는 구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세워보면 있으신지. 일단은 뭐 저희한테 다양성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양성은 전공, 소속, 연령, 성별, 민족, 종교, IQ까지. 재밌는 거는 IQ가 좋으면 IQ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IQ까지 다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상적 제한된 걸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책에 대한 이해한 사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그다음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하기 좀 어렵고, 저 이런 그 컨버전스나 이런 것 조직을 하다 보면 사실 다 잘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다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스쿨,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의 사례를 얘기하자면 거기도 상당히 융합적 접근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한 사람들과 그다음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그냥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 공간 자체를 이쪽은 디자인하는 사람, 이쪽은 그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가운데 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르게 됐죠. 예. 저는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인문학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대학 교육에서도 어쨌든 인문학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추가되어야 되는 융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캡스톤만 봐도 일반적으로 융복합 캡스톤을 많은 대학에서 하진 않지만 캡스톤만 봐도 문제정의가 용이한 응용학문에서 좀 주요하게 그것이 결국 디지털 기술에 되는 반면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접근조차도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끼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즘 경영에서도 다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 그 기초학문이나 아니면 문과적인 학문,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인문학들이나 비응용학문들은 어떤 포지셔닝이 돼야 될까? 제가 아까 기술을 얘기할 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라고 하는 부분에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다 먹고 사는 집에 빠져 있으면 아이 그건 뭔 상관이야 나중에 얘기하고 가 될 텐데 그 인문학적 성찰, 그다음 질문하는 힘, 이 인문학에서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부는 법학을 했어요. 법학은 뭐 사회과학 쪽의 응용학문이긴 하지만 또 종합학문이긴 하지만 인문학적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다움을 어떻게 성찰적으로 유지를 할 건가? 더더구나 지식이 상당히 그 생산성 자체가 늘어나고 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은 증강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지식 생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인가 16년도에 현대제철에서 4억 번 정도의 실험을 해요. 합분 조합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도 한 40% 정도 강도화하는 합금을 만들어요. 그럼 그 지식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인공지능 소유자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고민들, 이 어떤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한 방향성 누가 만드는 거냐? 인문학자들이 고민해줘요. 인문학자들이 저도 적정성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흐름은 인문학이 우리가 현재 지식을 바라보는 지식이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만 인정을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나의 내적 성찰에 도움되는 지식이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문학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심을 잡는 학문 체계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나 뭐 내적 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3 보텀 라인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시드리 보텀 라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공동체, 지구 생태계, 경제적 기준, 플래닛, 피플, 스리피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ESG의 기본적인 거기다 포스 보텀 라인, 내적 성찰이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다 남의 얘기잖아요. 다 남의 얘기.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개의 축중이 하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이나믹 밸런싱을 할 거냐, 역동적 균형을 맞출 거냐를 우리가 상당히
청차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그런 한계는 있지만 계속 추진하시면 괜찮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하는 예. 그 과정에서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까 내가 낸 정책이나 내가 제안한 정책이 가지고 올 피해들, 예를 들어서 제가 첨단 기술을 제안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는 집단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책을 제안하거나 그 정책의 채택을 위해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또는 피해를 보인 집단의 목소리를 약간 축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런 윤리적인 갈등 같은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은 백인을 위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만인을 위할 수는 못하죠. 그러니까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으로 전 사회의 어떤 행복이나 안정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면 이해관계자 다 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정책 위험이 도대체 뭐니? 이게 전제와 가정 뭐니? 하면 그런 것들 커버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도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그것이 창실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자의 어떤 자기 그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여러 계층을 통해서 그런 끌어가는 것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편향이나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목소리만 반영하거나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회라든가 여러 사람 다수결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절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전문성, 개인의 양심, 그 제도, 절차에서 그런 부분 보완돼야 된다. 그 정책 캠퍼스 자체가 그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도 해요. 그러다면 폴리시랩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폴리시랩이라는 게 방금 글로만 들어서 조금 개념이 모호한데 이거 어떻게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은 못했는데 폴리시랩 관련돼서는 EU 쪽하고 그 영국 쪽에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 우리가 뭘 하려면 그 정책 실험을 안 해보고 정책권을 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일정 작은 사람들이 토의를 한다든가 해서 혹은 일부 적용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U 쪽에서는 데이터, 그다음 디자인 싱킹, 미래 예측, 그다음 일정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폴리시 랩을 하고 그런 실험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한다면 근데 한쪽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일상에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심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심리학하고 연계시켜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전체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작은 비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폴리시랩 판단 그거 이제 부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게임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바디 스토밍 이런 거 내가 몸을 해보면서 무슨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바디 스토밍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문제점 없을 거가 이런 거 찾는 것들도 하나 될 수가 있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중간에 구로구 입장에서 제도랑 IT를 병합하는 생각했던 이런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은 방향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떠올렸을 때는 딱 와닿는 게 없어서 예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달을 할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메타버스와 그 연계된 의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것좀 중력이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환경하고 엮어서 한다면 게임이라든가 운동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또 IoT.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그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연결돼서 많은 물건들이 스마트가 있어요. 스마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도가 되겠죠.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그룹에서 무인자 덕체를 못 만들잖아요. 메타버스 이런 거 자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특정한 변화에 대해서 큰 생태계, 기술 생태계 지도를 그리고 내가 그 중에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 지도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런 생태계 지도를 보고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아이템이나 산업정책 같은 걸 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 비대면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최근에 코로나 기술 발전도 있어서 여러 뭐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그런 재택근무하는 게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없어지면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진다는 기업에서 판단들이 있는데 저도 좀 친구들을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것과 비대면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조직에서 효율성을 내려면은 사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이 메타버스가 과연 완연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보면 매우 답답해요. 지금 얘기하면 실감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 지금 가짜 메타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페토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는 아니거든요. 우리 거기서 실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닫혀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냥 안경만 썼어요. 안경만 썼는데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우리 집에서 할 때 이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다 각 집에 앉아서 있는데 이런 이 모양으로 강의실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손으로 만질 수는 당연히 없죠. 뭐 어느 정도 그 스마트 햅틱 기술에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약간의 뭐 옷을 만지는 느낌 같은 건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킹스맨에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손 만지러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더 좋다면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 이해는 거의 이런 것 메타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를 많이 없앨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가장 긴밀한 따뜻한 체험을 공유하는 니즈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런 니즈가 더 큰 분들은 혹은 그런 기업들,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같이 스킨십 데이로 하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또 다른 니즈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굳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더 동시통역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뽑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또 문화적 한계에 의해서 이런 원격 근무, 이 원격 근무 얘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워킹 대체 얘기가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원격 근거지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우리는 모이는 회사예요. 그렇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내지 우리가 1년 300씩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지방에 모신 소도시에서 기업을 이루면서 살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수업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강연을 맡아주신 윤기영 기자님께 큰 박수 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3시 20분입니다. 현재 3시 40분까지 시간 갖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